한국형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현재 실태, 또 대책들 분석해 볼 거고요. 한편 미운 자식에게 유산을 주지 못하겠다, 이런 유언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가뜩이나 우리 삶도 녹록지가 않은데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네. 사회적 약자를 노린 범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청년 등 취업준비생, 예. 그다음에 이제 노숙인이라고 하죠. 굉장히 사회적 약자죠. 그다음에 또 하나 불법 체류자, 예. 신용불량자, 그다음에 노인. 세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 네. 신체나 정신지체 장애인, 또 하나 이주민과 어린이까지. 예. 이게 사회적 약자인데요. 예. 자,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국방개혁을 필요로 민영재단을 설립을 한다. 예. 이게 이제 군무원을 채용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무원으로서 정말로 퇴직할 때까지 완전히 보장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12년부터 무려 심한 경우에는 3,500만 원. 사실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5억 정도를 사기를 했어요. 취업 준비생들에게. 7급 군무원 채용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일어난 건데요. 예. 이 노숙인을 선박에 취업을 시키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월급 급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 사실상 새우잡이나 이런 오징어잡이에 취업을 시켰는데 예. 노동력 착취만 하고 실제 돈은 지불하지 않는 이런 상황. 또 있죠.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불법 체류자는 사실 적발이 되면 바로 출국시켜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예. 이런 걸 약점 잡아서 물건을 사게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1년 동안 모은 900만 원을 한꺼번에 사기를 해서 또 신고도 못하게 하는데 이런 아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말 수도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게 현실입니다. 네. 이 중에서 취업 준비생을 좀 살펴보면은 취업 준비생이 범죄의 표적이 된다는 게 우리나라만의 어떤 독특한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나라에도 있긴 있었겠지만 여러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취업 준비생도 있었겠죠. 예. 우리나라도 역시 여러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 취업 준비생이 있긴 하긴 하지만 이 범위가 워낙에 넓고요. 특별히 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이유에서 발생합니다. 하나, 한몫 잡기 위해서 하거나 욕심을 부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간절함이 있을 때 이 사람들 대상으로 사기를 칠 수 있는 건데 예. 한몫 잡겠다 하는 거는 이미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취약자로 알려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간절함이거든요. 예. 근데 이 특별히 취업 준비생이라는 건 일단은 경제적 간절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어쨌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까지 왔지만 내 부모님은 내가 취업을 해서 아주 건강한 사회생활 하길 또 바라고 계시기 때문에 예. 심정적인 간절함도 굉장히 큽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이 두 가지를 빌미로 해서 취업을 시켜주겠다 해서 그게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하고 예. 제출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로 대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절함에 발생하는 여러 요소들 중에 예.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걸로 더 큰 피해를 준 사례가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취준생뿐만 아니라 앞서 이제 우리 백기종 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장애인, 노숙인 이런 사회 약자들 유독 한국에서 빈번하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이질 않는 어떤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심리적인 풍선이 꺼져서 그런 건데요. 바람이 빠져서 우리가 예. 고속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빠른 성장을 할 때에는 그 빠른 성장 뒤에 뭐가 남냐면 관용이 남는 게 아니라 성공이 남아요. 예. 성공 중심으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결국은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면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패자가 되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빠른 성장 다음에 계속 성장이 이어졌으면 모르겠는데 그 뒤로 예. 성장 둔화가 오고 경기 불황이 왔단 말이에요. 예, 예. 이런 경기 불황이 오면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용이 아니라 보다 나은 성공, 더 괜찮은 성공의 폭이 더 좁아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관용이라는 건 가슴이 빵빵하게 부풀고 내가 살만해야 생기는 건데 예. 이 부분이 점차 줄어들고 이게 조금 더 과하게 나가서 상대방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나는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성공 신화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은 내 자신뿐이고 내가 돌볼 필요가 없는 것은 누군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돌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선
강한 자에게 무릎 꿇어야 되겠죠. 그러나 약한 자에게는 언제든 지배할 수 있다라는 정서가 옛날에 남아있던 성공 가도를 달렸지만 미처 채우지 못했던 사회적인 빈자리라고 좀 봐요. 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심이 높아진다거나 뭐 청년 실업이 해소된다거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가장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떤 대책들이 적절할까요? 사실 지금 사회적, 경제적 약자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 대단히 많거든요. 예. 한 예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대구 여성 쉼터에 있는 여성 27세 된 여성을 부산에 있는 여성 41세 된 여성이 자기가 어린이집 원장이라고 속이고 예. 이 여성을 쉼터로부터 정상적으로 인계를 받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켜놓고 그다음에 이 여성을 살해를 합니다. 근데 이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인데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신고를 하고 자기가 친언니라고 하고서 속이고 결국 얘 화장까지 다 해버립니다. 예. 근데 나중에 경찰이 단서를 잡아서 수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 여성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본인 이름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에 본인이 실제 수령을 하려다가 예. 이게 이제 결국 체포가 된 사건인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보면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 지금 구비가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자체라든가 국가에서 복지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말 개개인 또 어떤 지자체나 각 구호기관에서도 사실 개개인에 보면 사회 안전망이 전부 허구예요. 그러니까 이런 쉼터 여성이 결국 그 여성에게 유인돼 가지고 예. 살해가 당하도록 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한 그런 피해자가 되도록 아무런 구호 조치가 안 됐다는 것이죠.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 지금 복지하고 엄청난 그런 어떤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한테 돌아가는 게 극히 없고 형식적인 부분만 너무 이렇게 과대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사회 안전망 시스템은 정말 개별적인 그런 것까지 각각의 공무원이나 지자체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항상 대두되는 게 현실적인 지자체 여건에 너무 과한 또 인력이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실질적인 그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배려가 이제는 정말 디테일하게 강구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들었던 생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범죄 예방 교육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예방의 핵심에는 교육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치유의 핵심에는 뭐 상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실제 예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측면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어떤 공익 광고를 봤더니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의심이 곧 안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옛날엔 신뢰 사회를 부르짖었는데 이제 더 이상 현실이 그러하다 보니 아주 솔직한 담론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솔직한 담론에는 무엇이 있는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가? 예. 어떻게 조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알리는데 이것도 넓은 면에서 보자면 교육입니다. 예. 내가 그 상황을 모르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고 이 간접 경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계의 울타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탄탄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런 교육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 또 확장하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사법당국에서는 철저하게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처벌에 관련된 걸 노출을 하고 또 예. 하나 실질적으로 어떤 심정적인 문제에 대한 그 다독이는 과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해야 될 역할이겠죠. 네. 의심이 곧 안심이다. 안심이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장을 썼는데요. 미운 자식은 유산 못 주겠다. 이런 유언장인데 이 유언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판결이 나와서 좀 논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예. 사건입니까? 그 자식이 3명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 이제 큰 둘째 아이는 부모를 정말 그 늙은 부모를 모시지 않고 뭐 예. 해외로 가버린다든가 이래서 이제 막내 딸이 나를 정말 어떤 병구안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가정 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떤 그 수발도 하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주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장을 남기는데 예. 나의 모든 재산을 막내 딸에게 다 주라. 그리고 공정까지 다 마쳤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첫째와 둘째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예. 유류분을 달라. 비록 부모가 그렇게 유언했다고 하더라도 예. 나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 첫째, 둘째가 승소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유류분, 법에 보장돼 있는 유류분 상속의 몇 분의 1을 지급을 해라. 이게 예.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승소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유류분이라는 걸 좀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네. 유류분이 뭔가요? 예,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예. 당사자가 사망했을 때
민법에 1977년 개정된 민법에 보장돼 있는 권한입니다. 쉽게 예. 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억이라는 돈을 남겼을 때 예. 예를 들어서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는 2분의 1. 그 상속분의 그렇습니다. 2분의 상속분의 1. 예. 2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자식들 나머지는 나머지 분을 가지고 나눠 갖는 이제 이렇게 법적으로 민법에 보장돼 있는 걸 유류분이라고 하는데 예. 이런 경우는 법적인 강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언하는 분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자기 의사에 의해서 예를 들어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예. 이걸 결국 소송을 하게 되면은 그 법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내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기존에 이런 어떤 소송들이 꽤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언장을 써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하니까 막상 이제 제가 이제 뭐 재산을 갖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그렇죠. 생각해 본다면 네. 이런 판결은 좀 많이 억울할 것 같다는 생각도 사실 드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부모를 노인이 돼서 또 병을 앓거나 할 때 자식 그중에 많은 자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중에 한 자식이 나를 위해서 뭐 10년, 5년 넘게 이렇게 수발을 하고 병간호를 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생계 유지를 시켜준단 말이죠. 예. 그렇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식의 의무를 다한 부양을 하는 그 자식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예.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민법에 강제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비록 부모가 유언장하고 공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 결국은 그 재산을 모두 가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사실상 가부장적 제도에서 옛날에 이제 자식 큰아들한테 물려주거나 예. 또 첩이 있으면은 둘째 부인에게는 안 주는 이런 형태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 예. 현실적으로는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1977년에 민법 개정하면서 나온 건데 지금 2015년이니까 이제 약 40년이 다 돼가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손질을 해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손질이 좀 필요하죠. 옛날에 노래 중에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데 요새 불효자는 좋아서 울어요. 아이고. 유류분을 받게 되니까. 예. 그리고 진짜 우는 건 효자가 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시점이라는 건 법이 가지고 있는 정서, 옛날에 만들어진 그 정서는 그때 상황에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 세상의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을 법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벌써 40년 묵은 세월이면 지금 달나라가지 않습니까? 이 달나라가고 이제는 화성에서 뭐가 있느니 이런 물이 얘기가 있느니 하죠. 그렇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 법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이렇게 요새 상속과 관련된 또 증여와 관련된 이야기들 굉장히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에 많은 정보들이 뭐라 그러냐? 미리 사전에 증여하십시오. 사전에 뭐 상속하십시오. 이런 얘기 했는데 예. 나중에 막상 딱 뉴스를 딱 들어봤더니 유류분 제도가 있어서 나한테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한 자식에게 주려고 했던 그 재산이 엉뚱한 구석으로 가는 경우 물론 다 자식이겠지만 예.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런 일로 효자도 울고 부모도 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전액을 뭐 기부단체에 기부하겠다. 그런 경우에도 유류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 실제 사례가 있었죠. 예. 허영섭 녹십자 회장이라고 하면 유명한 녹십자 재단님 참 유명하죠. 예. 이분이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명공학 또 가학장학재단 또 탈북자 지원 사업에 주라 증여를 해라 예. 이렇게 돼서 이제 유언장을 작성을 했는데 녹십자 전 부사장이 그 허영섭 씨라고 허성수 씨라고 예, 녹십자 예. 전 부사장의 아드님이죠. 예. 이분이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모두 가 있는 재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주식 56만 주, 또 액면가 5천 원짜리인 주식 녹십자 주식 26만 주라든가 이런 걸 그 일부 유류분에 받을 수 있는 그 지급분을 인정을 해주라. 그래서 결국 예. 법원에서도 그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의 손을 들어줘서 그다음에 유류분을 지급하는 이런 실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사회적으로 이게 얼마나 국민적인 정서에 잘 맞는 이런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제 손질을 좀 해보자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죠.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기독교 상담 복지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